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굉장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대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 학년도 대입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아마 또 생각하고 또 염두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또 NC 학생들까지 많이 왔을 거라고 여기는데요. 저는 바로 어제까지 저희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쯤 어느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보니까 보통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목표 대학이라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희망 대학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학은 좀 잡았는데 어떤 학과, 아니면 그 속에서 어떤 학부랄까요? 이 부분까지는 아직 못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저희 반 학생들하고 지금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 혹은 대부분 아마 4월 말일 건데요.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겠죠? 그 중간고사 준비하기 전에 저는 아이들에게 독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독서를 시키고 독서 활동을 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탐구 혹은 과학탐구 하나만은 확실하게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해 일정 때문인데요. 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올해 이 대학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시험 제도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아닐까라고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 좀 간단하고 좀 명쾌하게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될까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수시가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수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수시 중에서도 우리 여기 아마 고3 학생들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요. 고3 학생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고3 학생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고생 많은데요. 우리 고3 학생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을 부분, 바로 학생부 전형에서 교과 그리고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잘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수시와 정시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 수시는 9월 달에 한꺼번에 6회를 쓰기 때문에 좀 정돈된 모습으로, 예전에는 수시 1차, 2차, 3차까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또 정시 모집에서 가나 다군까지 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 6회, 그 다음 정시 3회까지 쉽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수시 6회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관학교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렇게 과학기술원, 각 지방마다 있는 과학기술원들, 이런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 지역과 좀 관련성을 갖는다고 하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 충남 부여에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혹은 산업대로 가게 되면 최근에는 실용음악계의 스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호원대 같은 경우는 또 산업대이기 때문에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마 각 지역마다 이 중하위권 학생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4년제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이 전문대로 가서 취업의 길로 좀 더 나가는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은 바로 무제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수시 모집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속에는 N수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더욱더 촘촘한 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우왕좌왕되거나 서두르게 되거나, 그리고 일정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원서 접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일이었는데 이번에 7일간으로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희망대학이 아닌 목표대학을 향하여 좀 더 찾아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겠고요. 내가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좀 더 한번 두드려 볼 것이냐를 지금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시 모집과 정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이 목소리를 좀 올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통계 자료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 전략과 발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보다 올해에서 분명히 수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시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상당히 늘어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통계는 통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숨어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다시피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하면 굉장히 내신을 높게 잡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14만이나 있어요. 이걸 놓치고 어설픈 서류 준비해갖고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 늘어났다라고 해서 넣는 순간 오히려 경쟁률만 올려줄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놓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꽉 잡고 통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저희 EBS 난들은 교재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집이 있을 것인데 EBS가 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EBS가 왜 답일까요? 바로 정시까지 길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시와 정시까지 일관되게 여러 가지 기회를 넓힌다고 한다면 바로 수능, 즉 236일 남은 수능이 정답이고 그 수능 속에서 바로 EBS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여기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해서 작년에 통계가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온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은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즉 분명히 각 대학들 속에서 이 합격자가 수시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서 의외로 빠지는 경우가 하게 되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보실 부분이 바로 인서울 인원인데 이 인서울 인원은 7만 7천 명입니다. 여기 보면 7만 7,9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7만 8천까지 전반적으로 올해에서 무려 21%나 인서울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한다면 수시 6회와 정시 3회에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시에 대한 경쟁률이 그리고 학생부 모집 인원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다시피 학생부 교과 전형이 분명히 인원은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에서 보면 오히려 종합 쪽에서 인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작년과 많이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서강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서강대는 작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했지만 인문계 3등급, 자연계 3.5등급까지 실질적으로 만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서강대가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다라는 것.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서강대 쪽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좀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연세대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257명입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름만 교과 전형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종합 전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지혜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의학 계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그 의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줄어들면서 오히려 학부에서 의대에서 뽑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바로 지방 의대, 치대, 한의대까지 바로 정원의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고 있다는 부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2016학년도 대입에서의 좀 특징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수시 모집 인원이 약간 늘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로 안착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교과가 줄고 학생부 종합이 분명히 늘어났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은 바로 그 각 가정에 있는 자녀의 상황에 좀 맞게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논술 사교육을 받겠다. 그 다음에 논술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학생부도 챙기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벌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펼쳐놓고 오히려 주워 담지 못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수능 준비 아니면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이 나오지 않으면 저도 논술 세대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수능 봤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고사까지 봤었는데
수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논술 준비한다는 것은 정말 과욕 중에 과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수시 적성고사에 대해서도 보면 이 대학들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있다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탐구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입시 설명회 가면서 꼭 말씀드렸던 건데 탐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줄어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탐구 중에 거꾸로 보면 한 과목만 굉장히 잘하면 오히려 기회가 열린다라고 했던 부분이 올해는 더욱더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구를 아예 하나만 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하나에서 제2 외국어 그리고 한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수시 모집의 이해와 준비에서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이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작년에 있었던 수시 모집 경쟁률입니다. 최근에는 사교육 쪽에서도 수시 모집 관련된 배치표를 만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3 학생들에게 정말 기회의 땅이지만 또한 정말 확률적으로 알 수 없는 곳이다. 정확하게 딱 어떤 요소가 당락을 결정했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전형이 또 하나 수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다시피 경쟁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0대 1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시가 기회의 땅이지만 오히려 한쪽에 몰렸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중에서 내가 내신이 1등급, 뭐 1에서부터 한 2등급 사이라든가 이 정도 돼야지 쓰는 거지 지역에 있는 학생이 2점대 넘어가고 3점대 넘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교과 전형을 써?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공법으로 바라볼 부분도 있지만 역발상을 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100%라는 교과의 절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의외로 아닌 부분도 있겠다. 바로 그런 부분에선 첫 번째,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굉장히 고전한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쉬운 수능이라는 기조가 가고 있다. 자, 이 쉬운 수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율 70%가 올해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쉬운 수능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분명히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 필수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절대평가가 되겠지만 쉬운 수능 시대에 변별력이 줄어들 뿐이지 여전히 상대평가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히려 EBS 연계율 70%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자료집에 없는 부분인데요.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인원수가 5만 4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인원이 얼마나 그랬죠? 14만이었습니다. 14만 중에서 5만 정도는 수능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봤더니까 교과가 100%겠지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여기 보다시피 중대입니다. 중대를 보니까 비교과 부분이 분명히 30%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밑에 보시면 광운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보면 비교과 관영대학을 보면 대표적으로 중앙대도 있고요. 자, 이래서 광운대부터 바로 성공회대까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라고 했는데 면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신 1등급짜리 들면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심지어 작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인서울 했을 때 내신 3등급 정도까지도 충분히 교과 전형에서 해볼 만했습니다. 비교과가 된다거나 아니면 EBS를 통하여 수능 최저가 됐다거나 라고 한다면 충분히 학생부 교과 전형도 내신이 상대적으로 살짝 떨어지더라도 할 수 있다
무조건 1점대 방어율 학생들만 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우수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면접이 30%입니다. 심지어 수능 체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외로 인서울에서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국대 같은 경우에서도 면접이 30%,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40% 같은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너무 이렇게 높아 보이는 병만은 아니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거꾸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일선에 있었던 선생님들께서 2점대 초반에 있었던 내신 2점대 초반에 있었던 학생들을 먼저 수시에서 붙여야 되니까 수능 가면 전문대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셨던 학교 일선 선생님들께서 내신 2점대 초반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낮췄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심리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학생들끼리 오히려 낮춘 대학에서 경쟁을 하다가 거의 다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역발상을 해서 2점대 초반보다는 좀 더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2.5 이후지만 오히려 높게 쓴 학생이, 그리고 EBS를 열심히 학생이 오히려 수능 최저를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꼭 특히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특히 고3 학생들은 내신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이 낮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낮춰 쓰게 된다. 저도 사실은 강북에 있는 이 학교 교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좀 역발상을 통하여 도전적으로 올해 바로 내년에 이 2016 대입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우리가 낮췄을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오히려 떨어지는 이 속칭 제살 깎아먹기식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작년에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남대하고 전북대 같은 경우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면 전남대나 전북대 공이 면접이 20% 있습니다. 사실 이 면접 20%는 조금 애매합니다. 30% 정도 된다고 하면 면접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예요. 다만 20%인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를 좀 볼까요? 1단계를 보면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출결이 10%가 들어가죠. 그런데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학생부 100이라고 해서 1단계에서 4배수, 비교가 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면접도 보면 전북대가 상대적으로는 면접에서는 좀 더 쉽다.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비교가 된다. 오히려 전남대는 면접을 같은 20%지만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대학들이 좀 재미난 대학들인데 여기 보면 교과와 비교과인데 서류입니다. 면접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연세대가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종합으로 넘겼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고수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성적이 뛰어나면서도 이 비교과 영역에서 적극성을 보였던,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학생들을 가져가겠다는 나름대로의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렇게 꼭 내신이 1점대야만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쪽은 학생부 종합전형 수준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런 역발상을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대 같은 경우나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무조건 내신만 갖고 이렇게 움츠러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특히 고3 학생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수능 개선안에 대해서 발표하면서도 이 사교육 쪽에 있었던 입시 전문가들과 그 다음에 이 교육부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조금 상반된 얘기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사교육 쪽에서는 그래도 올해 작년보다는 수리와 영어가, 수학과 영어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쪽에서는 아니다, 작년과 거의 같은 기조 속에서 간다라는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부할지 모르지만 바로 EBS 연계율 70%다. 그 EBS 연계 교재와 강의를 보시면 과연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느냐 아니면 쉽냐라는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월 학력평가입니다. 자, 고3 학생들 3월 학력평가 봤죠? 자, 그 3월 학력평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저도
제가 이제 바로 시험 담당 이 평가계였기 때문에 볼 수 있었는데 저는 바로 느낀 점은 작년과 유사하다. 특히 인문계 학생들 국어 B가 좀 어려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수학과 영어는 좀 쉬웠다, 그렇죠? 지금 EBS 컷에서 보면 거의 98점 정도가 1등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올해도 쉬운 수능 기조 속에서 국어와 사과탐이 승부를 가르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는 저는 사과탐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과 학생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과탐에 대해서 정시까지도 반영률이 굉장히 높고 있죠. 자,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하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지역에 있는 3개 대학들을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2개 영역 합 6, 그 다음에 3개 영역 합 지정 등급 이내, 그 다음 조선대 같은 경우에서도 국수 영중 2개 영역 평균 6등급이라고 한다면 상대평가지만 쉬운 수능 시대다. 분명히 도전이 가능한 시험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시험이다. 그 예측은 EBS 연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미적용되는 바로 이 교과 전형에서 54,000명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인수도권 대학들에서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보면 이제 점점 대학들이 좀 수준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인문과 자연에서 이렇게 탐구가 1개 들어가는, 이게 보통 이렇게 됩니다. 2개 합 6이라든가 뭐 몇 개 영역에서 합 이렇게 됐을 때 이때 탐구를 보통 2개 평균을 했었는데 많이들 바뀌어가고 있다. 탐구를 하나만 하면 된다. 특히 저희 EBS에서 저도 속해 있지만 굉장히 강한 부분이 바로 사과탐이다. 그런 부분에서 EBS 바로 강의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대학들을 우리가 좀 더 보면 특히 서울에 있는 중앙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가 인문, 자연 모두 탐구를 하나만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해볼 만한 그것이 바로 또 올해 입시에서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가 많다, 억측이 많다, 그 다음에 어설프게 준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자, 고3 학생들 손 들어보세요. 자기소개서 다 썼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들어가요? 벌써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다 썼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자기소개서를 허둥지둥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언제 써요? 8월에 써요? 8월에 수능 올려야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자기소개서와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특히 독서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4월 중간고사가 안 왔어요. 바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봉사를 뛰어야 되고 지금 동아리를 결성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3학년 1학기까지 8월 말까지의 진정성과 구체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지금 뛰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대다수 대학들이 1단계와 2단계에서 분명히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3 학생들이 최종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1단계는 많이 붙어요. 근데 여기서 고3 학생들은 자만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붕 뜹니다. 차라리 N수행 학생들은 이 지점에서 1단계는 3배수밖에 안 돼. 면접이 있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냉정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고3 학생들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면접이 100%인 경우도 있고요. 서류하고 면접만 보는 경우도 있고 교과와 서류, 심지어 서류 100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서강대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지금 성균관대가 굉장히 또 나타난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더 보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저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양대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좀 밝혀야 되겠다. 한양대가 모든 영역에서 수능 최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이제 통계된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양대를 만만하게 볼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졌을 뿐이지 한양대는 결코 만만하게 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한양대는 나름대로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노하우를 잘 갖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교 유형별 유분리가 없다라고 써놨죠. 즉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해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움츠러들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더더군다나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걸지 않은 것이 한 4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거죠. 4만 정도가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또 가고 있다. 다만 어설프게 접근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보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많고요. 아까 보다시피 최상위권에서는 종합전형이 좀 더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반영 비율이 낮추고 있으나 가장 주관적인 평가 기준인데요. 이 부분에서 학부모님들이나 고3 학생들은 꼭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적합도예요. 최종 면접에서는 과연 여러분들이 내가 뽑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거꾸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대학은 어떤 기준에서 나를 뽑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최종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치고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보면 이렇게 신설된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천대부터 서강대까지 여기 보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신설된 대학인데 여기서 좀 보다시피 일괄 합산 전형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단계 전형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면접고사 실시 대학이 있는데요. 면접으로 굉장히 유명한 경희대, 고대 이렇게 있는데 고대를 좀 봐주세요. 고대는 특히 여기서 상위권 학생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장 추천과 융합형 인재 전형의 내용 반영을 보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이 있는데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학교장 추천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스펙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 저는 고대 융합형 인재 전형하고 논술을 준비할 거예요. 고대 논술은 특히 수리가 70%니까 그렇게 해서 융합형 인재 전형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 보면 면접 30%가 또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아까 보니까 연세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비교과가 30% 들어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또 보면 면접이 30% 들어갑니다. 아하, 이렇게 나름대로 종합전형인데 특색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기 추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거꾸로 보면 자기 추천이지만 자기 추천이 아닌 대학이 건국대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스펙과 굉장히 뛰어난 인재를 원하는 대학이 건국대다. 즉 여러분은 대학 쪽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고 있는지 대학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제출 대학들인데요. 이 서류 제출 대학들을 보면 학생부만 한양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들어가는 대학들과 이외의 서류가 들어가는 대학들로 좀 나눠볼 수 있겠다. 특히 이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두 가지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안 들어가. 고3 학생들 내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것뿐이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그냥 난 내신도 나죠. 그리고 내가 그냥 동아리 활동 몇 개 했어 라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전형은 결코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인원 싸움 그리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했지만 2단계에서 면접이 있는 경우, 고대 보시면 아까 제가 두 가지가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똑같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형이 신설됐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까지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을 아예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 전형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를 좀 보실 부분이 성대는 파격적으로 나옵니다. 수능 최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없어요. 다만 인원이 여기 보면 한 600명 정도 여기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성대가 아마 올해 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만 밑에 있는 글로벌 인재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원수를 합치게 되면 의외로 성대에서도 종합전형으로 굉장히 많이 뽑고 있다.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대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다빈치형 인재라고 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중대는 계속해서 최종 면접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없다라는 부분에서 함께 좀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학교들인데요. 신설됐는데 저는 가천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적성검사로 거의 적성검사계의 스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대학인데, 오히려 그 인원수를 줄이면서 이 가천 바람개비라고 해갖고 이렇게 종합 전형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모의 평가까지 봤는데도 수능이 시원치 않아요. 한 5등급 절에서 언저리를 한다. 그런데 의외로 적성검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균형에서 또 이렇게 늘어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생활 우수자, 국민지역 인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에서도, 그리고 서강대와 성신여대와 또 하나 한국교원대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겠다. 큰 스승 인재네. 보통 교원대 그러면 당연히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종합 전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기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되고 있다는 것들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 대학을 한 5가지 정도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개 정도의 대학으로 줄이고 그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전형들을 빨리 뽑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지금 대충 그냥 넓게 알아보고 나중에 가서 좀 더 한 7, 8월 가서 좁혀야지. 아니라고요. 7, 8월 가셔갖고는 수능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능 준비하면서 오히려 수능 체제를 맞추고 정시까지 기회를 늘릴 준비를 하셔야지, 오히려 지금 목표 대학을 좀 더 좁혀나가고 촘촘하게 나가는 방식들을 좀 더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자기소개서입니다. 아까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있나요? 라고 했더니 굉장히 목소리들이 적어지고 있던데, 1, 2, 3번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게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 자기소개서인데 1항에 보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2항에 보면 본인이 의미를 두었던 교내 활동, 비교과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3항에 보니까 배려, 나눔, 협력이에요. 1, 2, 3번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죠? 저는 1, 2, 3번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1, 2, 3번은 내적인 의외로 연관성과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인문계 학생들 행간을 읽어라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행간을 읽어라. 3가지가 오히려 다 유기적 흐름을 갖고 있겠다. 특히 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1, 2, 3번을 통해서 무엇을 저쪽에서 대학 쪽에서 보고 싶으냐, 아까 얘기했던 전공 적합도입니다. 얼마나 얘가 우리 과에 맞는 애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과라든가, 최근에 보니까 인문계에서 사회학과 굉장히 유망이 되고 있는데, 유망주 학과인데, 그런 경우에 그 사회학과에 맞는, 예를 들어서 1, 2, 3번이 나오는가, 아니면 심리학과라고 하면 심리학과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학교들마다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서 3학년 1학기 때 동아리 활동을 2개 하는 대학도 있고, 2개 하는 고등학교도 있고, 아니면 능동적으로 학습 스터디를 만든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능동적인 학습 모임을 만드는 학교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모아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많은 부분에서 자율문항이 없지만 의외로 자율문항이 굉장히 중요한 당락의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지원 동기를 써라. 근데 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연세대 같은 경우에서도 진로 탐색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써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까지 수시에서 노하우를 쌓다 보니까 1, 2, 3번이 의외로 패턴화되고 있다. 이 패턴화되고 있는 것을 좀 더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 입장에서는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정말 괜찮은 녀석인데? 그래서 직접 한번 만나보자 라고까지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자율문항이라는 것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목표 대학에서 5개의 대학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그 대학에서 바로 자율문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그 다음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포함 시 서류평가 0점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1, 2, 3번을 사례 중심으로 가되 사례를 나열하는 방식은 안 되겠습니다. 1번부터 학생들은 뭐 했고 그럼 막 나열하는데요. 짧고 굵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상대 쪽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얘기하되,
다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어떤 벽을 만났는데 그 벽을 극복했는지를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비교과 평가 요소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능 개선안이 나오면서 조금 더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교과 성적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분명히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가게 되면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라든가 아니면 성적의 추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을 정말 못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떤 멘토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자생적인 스터디 모임을 해서 올라갔어요. 그럼 그게 보인다고 한다면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하고 맞게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하고 얘 학생부를 보니까 입학사정관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정말 이 옛날 말로 이 잡듯이 다 봅니다. 아주 속속들이 보는데 분명히 이 학생이 앞에서 했던 얘기와 뒤에서 했던 얘기가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봤더니까 시간 자체가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나오게 된다면 좀 다른 거겠죠. 그렇죠? 해외 봉사를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꾸준히 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입니다. 근데 사실 이 리더십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속된 말로 회장이면 1점, 부회장이면 0.5점 이런 대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아닌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부회장 2번 했고 이번에 회장을 꼭 해야지 막 이런 경우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각광받고 있는 리더십은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아니죠. 그렇죠? 결국 대학과 기업까지 요구하는 것은 팀제로 간다는 거죠. 이 팀제로 갔을 때 어떤 그 팀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조화의 리더십이 있느냐. 그럼 이 조화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은 어디하고 같이 매칭이 되야 되냐면 3번에서 가야 되겠죠. 3번에서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서 어떻게 가겠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특히 여학생에서 제가 EBS 진학상담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여학생들이 3번에서 의외로 나름대로 소설 같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동아리를 한다거나 축제를 한다는데 그 직전까지 뭔가 사고가 나요. 사고 나는데 희한하게 다음날 공연 직전에 또 봉합이 돼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여학생들의 그 축제라든가 그런 데 보면 매우 많이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부분이 뭐냐면 조화의 리더십이라는 것과 3번에서 꼭 동아리 축제 활동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애가 심리학과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심리학과 하는 애가 영어 원서로 된 막 심리학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사실은 어줍지 않게 너무 높인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자기랑 비슷하게 심리학을 가려는 아이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우리가 단계를 밟아서 차츰차츰 하나하나 교양 도서도 읽고 토론도 해보고 발제도 해보고 경청도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꼭 축제나 봉사나 청소나 이렇게 나야 되지만 갈등 관리가 되는 것. 특히 3번 보면 특히 많은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이 그래 꼭 싸워요. 꼭 누굴 부러뜨리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진 것에서 누가 더 한 단계 점프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활동입니다. 특히 최상위권 대학과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독서활동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설프게 높은 독서를 합니다. 그러면 면접 들어가게 되면 다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독서를 정말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 단계까지 그리고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융합까지 갈 수 있도록 독서는 정말 꾸준하게 8월 31일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담임인 저희 반에 아이들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독서예요. 독서부터 확인해서 2학년 겨울방학까지 독서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럼 3학년 때 독서하는 걸 저쪽에서 인정하겠어? 저는 아니라고, 역발상으로 오히려 3월부터 목표 대학을 내가 정했다. 그리고 전공학과를 정하고 나서 그에 맞춰서 3월부터 꾸준히 독서를 8월 31일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 학생부에도 남지만 또 하나 이 학생이 수능에서 국어 영역에서 그 다음 또 하나는 논술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독서 활동을 하면서 모임도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하게 여기서 나왔던 1, 2, 3번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접까지 갔을 때도 이 학생이 면접에서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서 정말로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독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학생들은 특히 학생부 내신과
비교과 영역에서 의외로 이것저것 건드리다 마는데 오히려 꾸준히 8월 31일까지는 독서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되는 부분이 바로 교내 경시대예요. 지금 교육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죠. 각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내 경시대에 더 이상 열지 마라. 과열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교내 경시대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뭐 명칭이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경향성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교내 경시대보다는 위에 나왔던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오히려 독서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자, 일반계 고등학교 대부분 야자합니다. 그렇죠? 야간 자율학습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자기주도적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엇비슷해요. 시간 엇비슷해요. 거기서 상담해요. 엇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바로 독서에서 갈라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8월 31일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출결사항, 성실함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고요. 종합의견에서 인성입니다. 참 사실 인성이란 부분은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 학생, 평범한 학생들한테 인성이란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3번 빼고 여기 3번 빼고 1, 2번에서 보면 대부분 학업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면 비교과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분명히 인성을 요구해요. 저라면 2번에다 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3번을 생각해요. 2번에서도 충분히 교내 활동에서 의미를 두면서도 이 학생이 자기 혼자 것을 뽐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팀워크를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에서도 분명히 2번에서도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3번과 어떤 차별점을 둘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교회 활동에서도 보면 바로 학교생활 충실도부터 시작해서 학과와 연계성인데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학과와 연계성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고3 학생들 최종 면접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두 가지 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논술학원 보내려는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세요. 저 영어 논술로 대학 들어갔습니다. 저 수능 1세대입니다. 저 국어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이 되지 않은 아이가 논술까지 가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망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논술 준비를 언제 해야 되느냐? 6월 모의평가입니다. 6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이 학생이 9월과 11월까지 어느 정도 올라갈지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6월 정도까지 봤을 때는 이제 7, 8월 정도에 얼마나 논술할 수 있을 것인가가 나와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애가 2달 동안에 무슨 예를 들어서 속칭 말하는 최상위권 대학의 논술을 준비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조금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독서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수능 얘기 말씀드렸죠? 독서와 수능이 되면 충분히 논술 여름방학 2, 3개월 동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이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에 맞게 벌려놓으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의 핵심은 수능 그리고 학생부 그 다음에 다음 것을 그 이후를 바라보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내가 종합 전형의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통 한 5가지 이상 정도 된다고 하면 미리 지금부터 자기소개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에서 어떤 전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가 내신이 안 나왔다. 비교과가 안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종일관 가셨던 우리 EBS와 함께 정시까지 바라보시면서 수능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